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작품은요. 출판사 새로운 사람들에서 펴낸 세계 문학 베스트 선집에 들어있는 미스터리 컬렉션 세 번째 작품집입니다.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의 50주년 특별 기념판, 미스터리의 정통 역사를 보여주는 거장들의 최고 작품들만을 뽑아 놓은 책이지요. 국내 최초로 공개된 단편 앤솔러지 50작품, 그중에 1970년대와 80년대 작품들만을 수록한 것이 이 세 번째 책인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 사랑 많이 이제 받았던 작품, 선한 수도사의 복수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깔끔한 게 좋아 했던 그 엘리베이터 걸의 이야기들은 1950년대와 60년대가 배경이었고요. 이 작품집은 70년대, 80년대가 배경이다 보니까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실 겁니다. 추리소설의 역사를 시작한 것은 에드가 앨런 포였다고 하지요. 그리고 나서 영국의 코난 도일이 셜록 홈즈를 만들고, 프랑스에서는 모르스 르블랑이 아르센 류팽을 만들었고, 그 이후로 꼽는 대가 3명의 이름은 애거사 크리스티, 그리고 엘러리 퀸, 존 딕슨 카입니다. 근데 애거사 크리스티까지만 잘 아시고 엘러리 퀸부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엘러리 퀸이 만든 EQMM, 엘러리 퀸 미스터리 매거진의 우수작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게 된 걸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이 책이 참 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제가 구해냈고 70년대, 80년대 이야기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오늘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첫 번째 작품 만나보시죠. 헬렌 닐센 추리소설 완벽한 하녀. 그 여자가 경찰에 들어와서 지폐다발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브랜든 경위는 세대차를 좁혀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3명의 소년들이 체포된 것은 자동차의 휠캡을 훔친 데 대한 시민들의 분노 때문이었지만, 정작 그 3인조는 자신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의식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여유작작했기 때문이다. 눈을 들어 여자를 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의복은 아주 남루했다. 그녀는 싸구려 화폐 클립에 끼운 돈을 책상에 올려놓으며 힘없는 눈을 들어 경위를 바라보았다. 세 소녀는 남루한 옷차림의 여자가 길거리에서 주운 돈을 양심적으로 신고하러 왔다는 사실에도 전혀 감명받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문제는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해야 하지요? 브랜드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3명의 소년을 데리고 가라고 눈짓했다. 자기 말에 대해 마이동 품격인 젊은 놈들로부터 해방됐다는 걸 기뻐하면서 여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브로드웨이를 걷고 있는데 이게 길에 떨어져 있었어요. 주워보니 돈이더라고요. 브랜드는 클립에서 돈을 빼어 세어보았다. 20달러짜리가 석 장, 10달러짜리가 석 장, 5달러짜리가 2장이었다. 100달러군요. 맞아요. 저도 세어봤어요. 누가 큰 돈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큰 돈이었고 여자는 그렇게 많은 돈은 생전 만져보지도 못했을 것 같았다. 브랜드는 당직 경사를 불러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
돈을 보관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액수와 클립을 정확하게 설명하면 돌려줄 테지만 30일 내로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찾은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된다고 말해 주었다. 이름이 어떻게 되죠? 경사가 물었다. 여자는 잠깐 주저하다가 대답했다. 마리아 모랄레스입니다. 직업은? 지금은 직업이 없어요. 하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소는요? 그녀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싸구려 하숙집 주소를 댔다. 그녀는 자기가 대단히 가난하다며 지금은 직업이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보고서에 서명하기 위해 두 손을 책상 위에 얹었다. 볼품없는 금가락지가 왼손 중지에 끼워져 있었다. 여기 서명하십시오, 모랄레스 양. 저는 모랄레스 부인이에요. 남편은 죽었어요. 브랜드는 경사와 눈길을 마주친 후 놀랐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떴다. 경사가 말했다. 뒷방에 있는 건방진 세 놈을 좀 다시 데리고 와서요. 이 장면을 보여줘야겠습니다. 시간 낭비야. 그놈들은 이렇게 정직한 행동에 코웃음만 칠 녀석들이지. 자, 잊지 말아요, 모랄레스 부인. 30일 후에 다시 와봐요.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이 돈을 갖게 될 공산이 크고 아니면 보상금이라도 타시게 될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것보다는 직업을 원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마리아 모랄레스가 경찰서를 나선 직후 엇갈려서 투손 데일리에 젊은 기자가 들어왔다. 냉소적인 3명의 어린 놈들을 상대로 씁쓸한 끼가 입안에 남아있던 브랜드는 마리아 모랄레스의 정직함을 그 기자에게 들려주었다. 그날은 마을에 기사거리가 별로 없었던지 다음날 아침 신문이 나왔을 때 직장도 없는 정직한 과부와 $100 얘기가 일면 박스 기사를 장식하고 있었다. 점심때가 되자 브랜든 경위에게 돈 임자라는 사람과 마리아 모랄레스에게 직장을 주겠다는 전화가 쇄도했다. 모랄레스를 향해 보호감 비슷한 것을 느끼고 있던 브랜든 경위는 직장을 주겠다는 사람들 중에서 라일 웨이벌리를 골랐다. 웨이벌리는 총각 의사로 부유층을 상대하는 사람이었다. 돈 많고 신망 높은 웨이벌리는 믿을 수 있는 가정부를 찾고 있었다. 그는 고급 주택가에 집을 갖고 있었고 부유층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는 마리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많은 봉급과 함께 그녀가 있는 동안은 무료 의료 혜택까지 베풀겠다고 제안했다. 브랜드는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웨이벌리에게 여자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달했을 때와 같은 가슴이 뿌듯해오는 만족감을 느꼈다. 마리아 모랄레스는 젊은 닥터 웨이벌리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녀는 몹시 즐거웠다. 웨이벌리의 집은 일하기가 일단 편했다. 저택은 컸지만 새 것이었고 힘든 일을 도와줄 정원사도 따로 있었다. 다만 그녀는 요리를 아주 잘했지만 의사는 아침을 제외하곤 집에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닥터 웨이벌리는 잘생겼고 유복했으며 여러 방면으로 뛰어다니는 젊은이였다.
닥터 웨이벌리의 저택에서 일하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곧 의사의 사랑이 두 여인에게 동시에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여자는 신시아 리어든으로 리어든 은행장인 조시아 리어든의 23살 난 무남동녀였다. 다른 여자는 셀리 클리포드, 의사보다 10살이 많았고 게다가 클리포드 건설회사의 사장인 램시 클리포드의 부인이었다. 그녀의 남편 램시 클리포드는 50살이나 된 몸집이 큰 남자로 젊은 남자를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부인과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게 확실한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그런 관계도를 프로 직업인답게 침묵 속에서 지켜봤다. 닥터 라일 웨이벌리보다 훨씬 빨리 그 여성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할 수 있었다. 당연히 신시아 리어든 쪽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고 결국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그녀가 사로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웨이벌리 집안에서의 생활은 즐거웠고 그녀는 예전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선불로 받은 봉급으로 의사가 부유한 친구들과 환자들을 위해 여는 칵테일 파티에 어울릴 가정부 복장과 모자를 샀다. 의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파티 때 음식 배달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리아의 까나페는 파티에 참석한 여성들의 시기의 대상이 될 정도로 끝내주었고 그녀는 모든 대화의 목표가 될 지경이었다. 파티에 신시아와 셀리가 같이 참석했을 때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마리아를 대화의 대상으로 삼곤 했다. 젊은 셀리가 닥터 웨이벌리에게 선취권이 있다는 것은 그녀가 파티에서 여주인 노릇을 자처하는 걸로 보아 틀림없었다. 선취권이 있는 그녀는 후임자에게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웠다. 클리포드만이 일에 너무 몰두해 있어 남들이 다 아는 부인의 행동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마리아는 두 사람 중 셀리 쪽을 더 선호했다. 셀리는 집안을 꾸려나가는 가정부에게 전혀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라일 웨이벌리만을 원했다. 그러나 신시아는 그의 이름, 그의 생활, 그의 집 등 모든 것을 원했다. 마리아가 그 집에 오고 두 번째 파티가 열렸을 때 셀리가 말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기적이에요. 훌륭한 솜씨에다 정직하기까지 하다니. 그녀는 정말 완벽한 하녀예요. 완벽한 여자라고요? 신시아가 되받아쳤다. 그건 불가능해요. 정직한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몇 개의 비밀을 갖고 있을 거예요. 마리아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채 카나페만 돌릴 뿐이었다. 신시아,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태껏 정직한 여자만을 수소문해 왔었는데 마리아가 바로 그런 여자야. 닥터 웨이벌리가 이렇게 말하자 셀리가 끼어들었다. 마리아와 결혼하면 어때요? 그녀보다 훨씬 못한 여자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그 말은 신시아를 대놓고 한 말이었다. 마리아는 그 대답을 듣지 않고 부엌으로 가서 음식들을 치웠다. 한참 후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갔을 때 마리아는 셀리가 닥터 웨이벌리를 호되게 꾸짖는 소리를 들었다. 신시아 리어든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다.
마리아는 술잔을 가지러 왔다가 그 광경을 직접 보게 되었다. 내가 당신이 하는 짓을 모를 줄 알아요? 당신은 병원을 개업했을 때 내 도움이 필요했어.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당신은 내 영향력이 필요했었지. 근데 이젠 젊은 여자를 원하고 있어. 제발 그만해, 셀리. 아니, 할 말은 해야겠어. 당신은 젊고 부자인 여자를 원하고 있어. 그런 조건으로 따지자면 조시아 리어든의 섹시한 딸보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당신은 결코 그 여자를 잡을 수 없어, 라일. 그녀는 당신이 실증 날 때까지 펜던트처럼 목에 걸고 다닐 테지. 그녀는 벌써 12명을 그렇게 이용하고 버렸으니까. 셀리, 난 어린애가 아니야. 물론 당신은 어린애가 아니야. 당신은 남자고 신시아 리어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 하지만 내가 경고하는데 이용을 당하는 쪽은 당신이야. 당신은 질투하고 있을 뿐이야, 셀리. 물론 나는 질투하고 있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필요해. 라일, 바로 지금 난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야. 마리아는 그들에게 들키기 전에 재빨리 식당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젊은 의사가 술잔을 들고 부엌으로 왔다. 이미 모든 손님은 떠나가고 없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의과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말이야. 마리아, 당신만이 이 세상에서 정신이 올바른 사람 같아. 당신만은 내 곁을 절대 떠나지 말아요. 더운 우유를 좀 갖다 드릴까요? 아니, 그건 싫어. 그럼 술 깨는 약을 좀 가져올까요? 그래요. 당신은 정말로 사교 업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전에 사교계에서 활동하는 부인을 모셨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모임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 면전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해요. 하인들은 믿을 수 없어. 우리 물건을 잔뜩 훔치고 월급까지 받으려고 들어. 이런 말을 제 앞에서 막 했단 말이에요. 웨이벌리가 크게 웃었다. 당신이 왜 그렇게 한마디도 안 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당신이 정직함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이해하겠고. 참, 30일이 이미 지났잖아. 그 $100를 찾으러 경찰서에 안 갔었어? 내일 갈 거예요. 잘 됐어. 당신이 그 돈을 갖게 될 거야. 갖게 됐으면 좋겠어. 만약 아니라면 내가 $100를 보너스로 주지. 다음 날 마리아는 경찰서에 갔다. 브랜든 경위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고 아직도 지폐 클립에 그대로 끼어있는 돈을 마리아에게 내주었다. 클립은 싸구려로 $1짜리 은화가 장식된 모양이었다. 돈 임자라고 전화한 그 누구도 정확한 지폐의 매수와 클립의 모양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돈은 법적으로 마리아의 것이 되었다. 일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브랜든 경위가 물었다. 그렇게 좋은 곳은 처음이에요. 좋았어. 그 얘기를 들으니 아직도 정의가 살아있는 모양이군. 그런가 봐요.
마리아는 돈을 핸드백에 넣었다. 닥터 웨이벌리가에서의 그녀 입지는 점점 좋아졌다. 독방도 썼고 가게의 경비도 충분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살찌는 정크푸드 대신 영양가가 많은 다이어트 음식을 섭취할 수 있었다. 곧 그녀는 유니폼을 작은 것으로 바꿔야 했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미장원에도 갔다. 그녀는 점점 여자의 모습을 되찾았고 마음도 여자가 된 듯했다. 그 점은 곧 웨이벌리의 눈에 띄었다. 마리아, 당신은 나한테 남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니 운이 좋았던 사람이야. 남편 이름이 뭐였어? 뭐? 후안이라고? 마리아는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맞아요. 후안이었어요. 미남이었나? 그럼요. 하하, 틀림없이 정열적인 남자였을 거야. 지금은 어때요? 어디 남자친구가 있겠지? 웨이벌리는 술이 약간 들어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남자친구는 없어요. 없어? 그거 안 됐네. 왜 없지? 당신 같은 몸매면은 아직도 탱고를 멋지게 출 수 있을 텐데, 당신은 젊었을 때 춤을 많이 췄을 것 같아. 젊었을 때는 그랬죠. 그럼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요. 가끔씩은 밤에 쉬고. 나는 리어든 양하고 나가니까 오늘 당신도 외출을 좀 하지 그래요? 그렇다면 술 깨는 약을 더 준비해야겠군요. 필요 없어. 술이 조금 취했지만 오늘 밤은 더 마셔서 단단히 무장을 해야 해. 오늘 밤에 나는 리어든 양한테 청혼할 거거든. 어머, 그녀는 분명히 그 청혼을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야 말이야. 난 결혼해 본 적이 없어. 난 겁이 난다고. 난 여자가 좋지만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해. 난 자유가 더 좋다고. 그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결혼하냐고?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지. 그래야 안정이 되잖아. 결혼은 사람의 품위를 높여줘. 한참 뻗어나가고 있는 젊은 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어? 하지만 나는 겁이 나. 난 지배받는 게 싫어. 그럼 지배받지 말고 지배를 하세요. 웨이벌리는 술잔을 집었다. 그 말에 건배. 지배를 받지 말고 지배를 하라. 그러나 그 결혼은 사실 마리아가 더 겁내고 있었다. 약혼이 발표되자마자 신시아는 즉시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모두 변경시켰다. 마리아는 다시 앞일을 걱정해야 했다. 하루는 구인 광고를 읽고 있다가 웨이벌리에게 들키고 말았다. 웨이벌리가 해명을 요구했다. 아니 마리아, 왜 그래요? 여기가 싫어요? 급료가 작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결혼하신 후에는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뭐가 바뀐단 말이지? 당신 리어든 양을 싫어해요? 내가 싫어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리어든 양이 절 싫어하는 게 문제죠. 참, 걱정하지 말아요.
아무도 당신이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당했던 것처럼 당신을 대하게 하지 않을 거야. 중요한 점은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는 거야. 내가 여태껏 남한테 말하지 않은 걸 얘기할게. 나는 새 유언장을 작성했어. 남자가 결혼할 땐 보통 그렇게 하거든. 나는 당신한테 $5,000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이젠 마음이 좀 든든해요? 물론 마리아는 마음이 든든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돈이 자신의 손에 직접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닥터 웨이벌리는 충동적이고 관대했지만 신시아 리어드는 버릇없고 고집이 셌다. 신랑이 될 웨이벌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테지만 셀리 클리포드가 신시아에 대해 한 말은 꼭 들어맞았다. 게다가 셀리 클리포드는 약혼이 발표됐다고 웨이벌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다. 마리아는 닥터 웨이벌리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은 자기 같은 사람보다 더 자유분방한가 보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 셀리 클리포드에게는 조금 이상한 시간에만 닥터 웨이벌리가 진료해야 하는 병이 생겼다. 그 시간이란 특히 남편이 출장 가고 없는 시간과 일치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은밀히 오고 갔다. 이윽고 웨이벌리는 셀리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셀리가 수입 자동차를 타고 웨이벌리를 찾아오는 일이 빈번해졌다.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매달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다. 그녀는 남편을 열렬히 사랑했었지만 남편이 그걸 원했다면 떠나보냈을 것이다. 월터가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여자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후에는 결혼 서약을 지켰었다. 아, 남편 이름은 후안이 아니고 월터였다. 후안 모랄레스는 기억도 희미한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남편의 이름은 월터 드와이어였다. 하지만 백인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려면 자기도 백인과 결혼해서 요조숙녀처럼 산 일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았다. 그래서 남편의 성이 후안이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그녀는 20살이 채 안 됐을 때 월터와 결혼했었다. 월터는 노름꾼이었고 노름꾼이란 죽을 때 돈을 남기지 않는 법이다. 남편이 죽은 후에 빚을 정리하고 나니 수중에 남는 게 없어서 월터 드와이어 부인은 투손시로 돌아가서 가정부 마리아 모랄레스가 되었다. 그녀에게 남은 과거는 월터가 자기를 아일랜드의 행운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사물을 월터 드와이어 부인의 눈으로 봤고 보이는 것은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마리아의 생각으로는 여자가 사랑을 잃는다는 건 남자가 노름에서 돈을 잃는 것과 같아 보였다. 사랑을 잃은 여자는 혼자 울어야 했다. 다 끝난 일에 매달려봤자 소용없는 짓인 것을. 신시아 리어든이 그 일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아는 티를 내지는 않았다. 어쩌면 그녀는 셀리의 비참한 꼴을 즐기고 있는지도 몰랐다. 램시 클리포드는 아내의 부정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 꽤나 아내에 대해 무관심한 남자일 것 같았다. 결국
닥터 웨이벌리가 셀리와 전화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 마리아가 엿들으려 했던 게 아니라 웨이벌리가 서재에서 고함을 쳐대는 통에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오늘 밤엔 안 가겠어. 당신은 아픈 데가 없다고, 셀리. 그러니까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안 가겠어. 다른 의사를 구해. 난 만성신경증 환자한테 허비할 시간 따위 없다고! 그건 아주 잔인한 짓이었지만 효과를 본 것 같았다. 셀리로부터 다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으니까. 결혼 2주일 전에 신시아 리어드는 의사의 집에 들어와 앉았다. 마리아의 도덕관이 또다시 새로운 사실을 경험한 것이다. 그런 일은 이들 상류사회에서는 인정되는 일인 것 같았고 마리아 역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잠깐만 끼어들면요. 1970년대에는 미국에서도 동거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마리아는 신시아를 도무지 기쁘게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조그마한 일에도 화를 내곤 했다. 이제 마리아의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았다. 사실 신시아는 사악한 여자였다. 그녀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섹스를 이용했고 아버지의 부와 명예를 이용했다. 웨이벌리 집안을 누가 쥐고 흔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시아 리어든이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개최한 파티 때 이미 결정되었다. 닥터 웨이벌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를 했다. 신시아가 그런 일에는 통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웨이벌리는 가끔 마리아와 진료소 일을 의논하곤 했다. 그는 그 일을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그 때문에 마리아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12살짜리 멕시코 소년을 돌보고 있었다. 소년은 가벼운 수술이 끝난 후 앞으로 대수술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가슴이 부풀어 있었다. 겁을 먹고 있던 소년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으니 이제는 됐다고 웨이벌리는 마리아에게 말했었다. 그런데 수술이 있기 전날 밤 리어든이 개최한 파티가 열리기로 되어버렸다. 마리아는 웨이벌리가 파티 날짜를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난 내일 아침 9시에 수술을 해야 하니까 오늘 밤은 푹 쉬어야 한다고. 진료소에 당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신시아 이건 정말 특별한 수술이야. 아버지 파티는 특별하지 않단 말인가요? 라일, 당신 정말로 정신 나갔어요? 당신도 알다시피 아버진 어떤 일이 있어도 계획을 바꾸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파티는 정말 대단히 특별한 파티라고요. 당신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한 내 상대 남자 중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버진 당신이 내가 안정을 찾도록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난 아버지의 결혼 선물이 뭔지도 알고 있어요. 리어든 기업의 15%라면 당신 뭐라고 하시겠어요? 닥터 웨이벌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신은 꿈을 꾸고 있어. 그렇다면 꿈속에서 아버지 변호사가 서류 작성하는 걸 봤던 모양이군요. 그러니 이제는 내일 수술할 다른 의사를 구할 수 있으시겠죠?
게다가 그 애는 무료 진료소 환자지 돈을 내는 환자도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엿들은 마리아는 숨을 멈추고 속으로 기도했다. 그러나 그녀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웨이벌리는 신시아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다. 결국 그는 새벽 2시쯤에야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신시아가 들어왔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홀에서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 신시야, 당신은 오지 말았어야 했어. 우리가 같이 잤다는 걸 당신 아버지가 알면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그야 물론 싫어하겠죠. 하지만 그럼 어때요? 정말로 멋지죠. 내 말이 거짓이 아니었죠? 이제 우리끼리 축하할 일이 생겼잖아요. 아, 근데 너무 늦었어. 조금만 더요. 부탁해요. 부엌에 서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마리아는 한숨을 쉬고 자러 들어갔다. 아침에 그녀는 커피를 만들어 웨이벌리의 침실로 갔다. 웨이벌리는 아직 자고 있었다. 신시아는 눈을 뜨더니 베개를 집어던졌다. 아무도 당신을 부르지 않았어. 저 선생님께서 병원에 가실 시간이... 취소시켜. 병이 났다거나 무슨 핑계를 대면 될 거 아냐. 지금 당신 눈에는 자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여? 병원에 연락 안 하면 내가 할 테야. 마리아는 쫓기듯 방에서 나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닥터 웨이벌리가 9시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었노라고 병원에 연락을 했다. 닥터 웨이벌리는 12시가 되어서야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조금 전에 12살 소년 환자가 수술을 받다가 죽었다는 연락을 병원으로부터 받았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의사에게는 별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소중하게 품고 있던 웨이벌리라는 의사를 향한 기대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월터 생각을 했다. 마리아의 남편 월터는 교육받지 못한 투박한 사나이였다. 그는 카지노에서 그의 자동차를 항상 주차시켜주는 흑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끝발이 한참 오르고 있는 노름판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의 친구가 대신 패를 잡았지만 월터의 돈을 몽땅 잃고 말았다. 그러나 월터는 그 흑인이 살아났다며 학교를 빼먹고 놀다 온 개구쟁이처럼 즐거워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셀리 클리포드가 다시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집에서 마음이 떠나 있었다. 결혼식 나흘 전날 밤이었다. 결혼 예행 연습에 지친 신시아는 수면제 2알을 먹고 2층에서 자고 있었다. 웨이벌리는 다음날 마리아가 은행에 가서 입금시킬 예금 전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마리아가 밖으로 나갔다. 마리아는 막무가내로 들어오겠다는 셀리를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 셀리는 술이 취해 있었고 몹시 흥분되어 있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고 한쪽 뺨에는 상처가 있었다. 신시아가 잠들어 있는 집으로 셀리가 쳐들어오자 웨이벌리가 서재에서 뛰어나왔다. 셀리는 자신의 남편이 웨이벌리와의 관계를 알아채고 자신을 때렸다고 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진 모르지만 웨이벌리의 태도만은 단호했다. 당신은 여기 있을 수 없어. 오늘 밤만 있게 해줘요.
남편은 많이 취했어요. 집에 가기가 겁난다고요. 아니, 난 당신 말을 믿지 못하겠어. 당신 남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오늘 밤에는 마셨다고요. 난 겁이 나요, 라일. 그가 날 죽일까봐 겁이 나요. 마리아는 닥터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셀리가 당장이라도 죽었으면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셀리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문 쪽으로 밀었다. 그렇게 겁이 나면 호텔에 가서 자. 왜? 왜 여기서 잘 수 없죠? 내가 당신이 자는 걸 원치 않으니까. 웨이벌리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고 있었다. 셀리는 그가 걱정스러운 눈길로 계단 위쪽을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을 보더니 뭘 감추려고 하는지 즉시 알아챘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다. 그 여자가 여기 있군요. 신시아가 여기 있어. 셀리는 웨이벌리를 밀치며 웃어댔다. 비켜. 결혼식까지 참지도 못했어. 정말로 멋진 커플이야. 늙은 조시 알리어드니 이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겠군. 그의 딸은 환양년일지 모르지만 그는 예의범절을 중히 여기는 늙은이거든. 그리고 은행가들처럼 보수적인 사람들은 없어. 그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당신이 이사가 된다는 것은 말짱 도루묵일걸?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죠. 나가고 말고 2층에 올라가서 그년이 있는 걸 보고 나면 당장 나가드릴게. 그녀는 그의 옆을 쏜살같이 지나쳐 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웨이벌리는 2발자국쯤 뒤처져서 그녀를 쫓았다. 셀리는 술이 취한 데다 다친 상태고 거기다 신시아가 있다는 사실에 쇼크를 받아 몹시 비틀거렸다. 그녀는 계단 중간쯤에서 웨이벌리와 마리아가 공포 속에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난간을 넘어 비명을 지르며 홀의 대리석 위로 떨어졌다. 그녀의 머리가 대리석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닥터 웨이벌리가 달려갔을 때 그녀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어리벙벙하여 얼마 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이윽고 그가 마리아를 향했다. 마리아, 날 좀 도와줘.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봤잖아. 그건 사고였어. 그녀 자신이 잘못해서 죽은 거야. 하지만 그녀가 우리 집에서 이 상태로 발견되게 할 수는 없어. 마리아, 운전할 줄 알아? 네. 잘 됐어. 신시아는 지금 자고 있어. 내가 준 수면제를 먹었으니까 아침까진 잘 거야. 내가 내 차를 차고에서 꺼내올 테니까 그 차를 타고 나를 따라와. 나는 클리포드 부인이 타고 온 그 차에 부인의 시체를 싣고 그녀가 자주 이용하는 지름길에 갖다 놓을 거야. 마리아는 주저했다. 내 말 알아들었어? 네. 하지만 경찰이라도 만나면. 그 비포장 도로에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어쨌든 모험은 내가 하는 거야. 시체는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 만일 경찰차가 나타난다면 당신은 그냥 가버리면 돼. 그래도 말썽이 날 수 있어요. 마리아, 다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내가 클리포드 부인을 해치려는 건 아니잖아. 그녀는 벌써 죽었다고. 하지만 난 지금 스캔들에 휩싸여서는 안 돼.
그럼 끝장이라고. 난 지금 살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살아야겠어요. 마리아는 차갑게 말했다. 웨이벌리가 마리아의 말뜻을 알아차리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다. 그는 그녀가 항상 자기의 말을 들을 거라고 당연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태도가 변화하는 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그가 그녀의 뜻을 알아차린 후 얼마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유언 내용은 항상 바꿀 수 있으니까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냥 $5,000가 제 손에 있다면 안심하겠어요. 지금 그런 돈은 집에 없어. 수표도 좋아요. 잠시 후에 웨이벌리의 수표를 핸드백에 넣은 마리아는 의사의 세단을 몰고 클리포드 부인의 작은 스포츠카를 뒤따라갔다. 그들이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도착했을 때 닥터 웨이벌리는 길에서 떨어져 차를 세웠다. 마리아도 차를 세우고 웨이벌리가 셀리 클리포드를 들고 가서 골짜기 아래로 던져버리는 걸 바라보았다. 다음에 웨이벌리는 차로 돌아와 셀리 클리포드의 핸드백 속에 들어있던 현금과 크레디트 카드를 꺼냈다. 강도가 갖고 갔을 법한 물건들을 전부 주머니에 넣고 핸드백은 다시 시트 위에 돌려놓았다. 다음에는 주머니 칼로 타이어를 찢고 바람을 뺐다. 이제 무대 장치는 끝났다. 한적한 길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차를 세웠는데 지나가던 차가 강도로 변해 살인을 했다는 연출이었다. 웨이벌리는 주머니 칼을 접고 자신의 세단으로 돌아왔다. 그는 차를 직접 몰고 집으로 돌아와서 홀의 대리석 바닥에 뿌려진 피를 닦았다. 피를 다 닦아낸 뒤에 웨이벌리가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말이야. 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만 선생님 옷소매에 피가 묻어 있어요. 옷을 벗어주시면 제가 자기 전에 스펀지로 피를 닦아놓고 잘게요. 웨이벌리는 양복 윗도리를 벗어 그녀에게 주었다. 아침에 나 깨우지 말아요. 나도 수면제 두 알 먹고 잘 테니까. 마리아는 그의 양복을 들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피를 닦아내진 않았다. 그녀는 불을 끄고 그냥 잠을 청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았고 그녀는 그대로 잠들기를 포기하고 일어나 짐을 쌌다. 그리고 아침에 그녀는 서재에서 꺼낸 의사의 예금 전표, 자기 옷가방, 그리고 피 묻은 양복을 들고 의사의 세단을 몬 채 은행으로 갔다. 보통 때에는 버스를 타고 은행에 갔지만 오늘은 몹시 급했다. 그녀는 은행에 잘 알려져 있었고 그날은 의사의 돈을 입금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5,000 수표를 찾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올 때는 비포장 도로의 지름길을 이용했다. 그녀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클리포드 부인의 스포츠카로 접근했다. 그리고 차를 스포츠카 옆에 대고 닥터 웨이벌리의 양복을 운전석에 던져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웨이벌리와 신시아 두 사람은 다 자고 있었다. 마리아는 웨이벌리의 세단을 차고에 집어넣고 자신의 짐을 들고 버스 정거장으로 걸어갔다. 셀리 클리포드의 시체는 그날 오후 일찍 발견되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이 그날 저녁 TV 뉴스에 나왔다. 인명을 경시하는 살인자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텔레비전 논평은 경찰 순찰을 늘려야 하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었다. 램시 클리포드는 부인의 살인자를 체포하는데 1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셀리의 시체가 발견되고 3일 후 게논 경위가 닥터 웨이벌리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누런 종이에 싼 작은 꾸러미를 하나 들고 있었다. 우리는 조사를 좀 했습니다. 당신과 죽은 셀리 클리포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엉뚱한 소문을 들은 모양이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증거 전부를 발표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현장에는 훨씬 더 많은 중요한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시트에서 발견한 증거를 확인할 시간이 조금 필요했을 뿐이죠. 게논은 꾸러미를 찢어 웨이벌리의 양복을 쳐들었다. 우리는 이미 당신 양복점을 통해서 이게 당신 양복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옷에 묻은 피는 클리포드 부인의 혈액형과 똑같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요. 대체 왜 이 양복이 부인의 자동차 시트 위에 놓여 있었냐는 겁니다. 셀리 클리포드가 죽고 나흘 후에 옷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부인이 레이크 타호 휴양지의 호텔에 투숙했다. 그녀는 월터 드와이어 부인이라고 숙박부에 기재하고 월터를 생각하며 카지노를 배회했다. 나중에 로비에 나가 투손 지역의 신문을 구해 방으로 돌아가 읽었다. 투손 경찰이 그녀의 시체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기사를 읽고 고소를 머금었다. 경찰이 양복을 내보이자 웨이벌리는 사실을 털어놨지만 경찰은 믿지 않았다. 마리아가 클리포드 부인이 죽던 날 아침에 웨이벌리의 5,000달러 수표를 은행에서 바꿔간 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게논 경위는 웨이벌리가 자기와 클리포드 부인과의 관계가 탄로나면 도피 자금으로 쓰려고 마리아를 시켜 수표를 바꿔오게 한 후에 그녀가 입을 열까봐 마리아까지도 없애버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리아는 그게 전부 엉터리이고 게논이 웨이벌리의 범행을 증명하지 못할 거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범죄 행위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기껏해야 웨이벌리의 결혼이 깨지겠지. 마리아는 나쁜 점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는데 안 됐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은 그 지역 사람들이 웨이벌리의 진짜 사람됨을 알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물론 마리아는 그래서 양복을 클리포드 부인의 차에 놨던 것이다. 웨이벌리의 직업을 생각하면 그의 본질을 남들이 꼭 알아야 한다고 마리아는 생각해 왔었다. 월터 드와이어 부인은 호텔에 몇 주 동안 투숙했다. 셀리 클리포드 사건은 투손 신문에서 사라져 갔고 그 사건은 미결로 남을 것 같았다. 이제 그녀가 나타나서 웨이벌리의 생명을 구할 필요는 없어졌다. 드와이어 부인은 휴양지를 떠나기 전에 멋진 콘도미니엄을 하나 계약했다. 부동산 업자는 제철에는 높은 값으로 임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드와이어 부인은 자기는 일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해서 콘도는 1년에 몇 달밖에 쓰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마리아는 뿌리를 내릴 곳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노후를 생각해서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해놓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며칠 후 아주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여자가 타호 버스 터미널에 들어섰다. 그녀는 싸구려 슈트케이스와 지폐 클립에 끼운 $100가 든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그 돈과 클립은 아주 오래된 것으로 그녀가 19살 때 월터 드와이어가 노름하다가 흘린 것을 그녀가 주워서 돌려주었던 바로 그 돈이었다. 그때 그녀 수중에는 월급에서 가불한 $10밖에 없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100를 돌려주었을 때 월터는 그녀의 정직성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모습까지도 마음에 들어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 후에 결혼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 닥터 라일 웨이벌리가 신시아 리어든과 하려 했던 그런 싸구려 거래가 아니었다. 그 돈과 클립은 월터의 결혼 선물이었다. 행운을 위해 간직해. 응? 당신의 행운을. 마리아는 캘리포니아주 수도인 세크라멘토행 버스표를 끊었다. 그곳에는 자신들의 부패가 너무나 겁이 나 돈이 없어 직장을 찾으면서도 길에서 주운 $100를 경찰에 신고하는 정직한 여자를 하녀로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았다. 월터는 끝발이 붙을 때는 절대로 노름을 그만두지 말라고 가르쳤었다. 네, 헬렌 닐센이라는 작가가 쓴 완벽한 하녀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이 1970년대에 나왔어요. 당시에는 엄청 재밌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는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주된 원형의 작품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 신선한가 싶지만 당시에는 와우 했을 법한 구성 스토리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어색하고 와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이 완벽한 하녀 역할의 마리아 재밌는 캐릭터네요. 네, 매력적이었고 마리아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자신의 몫을 챙길 만큼 챙겼고 그리고 이 의사가 셀리 클리포드 부인의 진짜 살인자라고 만약에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자신이 돌아가서 증언을 하려는 결심도 했었어요. 그쵸? 그 사건이 미결로 남았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나타나서 웨이벌리의 생명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안심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아무튼 이거 참 좋은 작전인 것 같네요. 네.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성대결절 때문에 한동안 녹음 못해. 독감 때문에 못해. 그러다가 또 어머니에 이어서 아버지까지 낙상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새 작품 업로드가 정말 너무너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조금 안정기가 되어가니까요. 짬짬이 빨리빨리 녹음해서 올려드리고 또 작년 봄쯤에 낭독했다가 어쩔 수 없이 내렸던 영상들 다시 올리면서 예, 여러분들의 독서 가족 생활 멈추지 않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안잡이 응원하는 의미로 요즘 몇몇 분이 회원가입을 또 그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안잡이 위해서 쿠팡에서 어차피 살 거 그래 내가 안잡이 니 거 링크 타고 들어간다 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첫 녹음이어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올 한 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러갈게요.